박가의 패, 세 번으로 예정했던 실내 강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채비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가슴속에 오래 두고 낚시를 할 때 지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물론 감성돔 낚시를 대상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채비를 구성하는 용품, 뭐 찌도 있을 것이고 바늘도 있을 것이고 줄과 도래, 쿠션 고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좋은 채비 용품은 있어도 그걸로만 구성을 한다고 해서 좋은 채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채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비를 구성하는 용품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채비를 구성하는 용품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찌가 있을 것이고, 수중찌, 도래, 목줄, 원줄, 또 저버럭에 사용하는 수중 아이템, 그리고 찌멈춤 고무, 뭐 O형 쿠션, T형 쿠션, 이 모든 것들이 갯바위에 내어서 낚시를 시작할 때, 채비를 구성할 때 사용하되는 용품들인데요. 자, 이 각각의 용품들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용품의 조합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합으로 포인트를 공략하는 채비를 만드냐에 따라서 좋은 채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제 홈페이지에 보면 하루에도 몇 개씩 여러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질문들의 한 7, 80% 이상은 다 이 채비에 연관되는 것들인데요. 질문을 보고 있으면 참 제가 답변 드리기 힘든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오늘 조류가 아주 잔잔히 잘 가고 있는 수심대에서 목줄 4m에 비봉돌 하나를 물리고 그리고 빗질을 사용한 비조법 채비를 운영했는데 봉돌을 바늘 위에서 뭐 한 70cm에 물렸는데 고기를 못 낚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봉돌을 잘못 물린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참 난감하죠. 현장 상황을 뭐 조류가 잘 가고 조류 뭐 어떻게 했다고 설명은 하지만 현장을 받아들이는 꾼의 느낌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렸다 잘못 설명드렸다가 또 저의 설명에 그게 기준이 되는구나 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낚시를 하다 보면 많이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유독 그 질문뿐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질문들, 조류가 아주 잘 가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그 잘 간다는 기준도 서로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만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강한 바람에도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오늘은 이 채비를 구성하는 용품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용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 제 기준을 한번 비교해봐서 직접 채비를 운영하고 또 낚시를 하게 되는 과정에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찌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찌라면은 구멍찌도 있을 것이고 막대찌도 있겠지만 통합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1호찌를 잡게 되는데 이 1호찌에는 약 2B 정도의 잔존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찌를 수중찌를 달고 사용을 해보니까 2B 봉돌 한 개를 탁 물려보니까 찌가 수면 아래 살짝 잠기고 보기도 어렵고 너무 천천히 잠겨듭니다. 그러면 이 찌는 2B의 잔존무력이 있지만 사용하는 목줄과 바늘에 따라서 카본 목줄은 가라앉는 무게를 가지고 있죠. 찌가 살짝 잠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2B 1호에 1호 수중찌를 달고 마이너스 1호 수중찌를 달고 2B 봉돌 한 개를 물리고 싶었는데 찌가 잠기는 바람에 B 봉돌 한 개를 물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난 2B 마이너스 2B 봉돌을 달았으면 고기를 낚을 수 있었는데 이걸 못 달고 B를 다는 바람에 고기를 낚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머릿속에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초급자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이죠. 자, 낚시에서
이비봉도를 달았어야 되는데 피봉도밖에 달지 못했다. 이것이 감성돔을 낚지 못하고의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자, 수심이 10m 정도였는데 매듭도 적당히 맞추고 한 9m권에 탁 이 미끼 바늘이 들어가도록 맞춰 놓은 상황에서 조류가 어느 정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비로 이렇게 눌러줘서 약간 떠오르는 채비를 약간 무거운 봉돌로 눌러줬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비를 다는 바람에 떠서 입질을 못 받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매듭을 조금 올려버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입을 공략할 수 있죠. 낚시는 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아이템들이 조합돼 가지고 하나의 채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느 하나가 본인의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더라도 다른 것들로 상호 보완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채비죠. 자, 그렇다면 수중질을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1호 반유동 채비를 하는데 순간수중, 자꾸 무거운 순간수중을 썼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부피가 큰 수중질을 썼습니다. 채비는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와 똑같이 했다고 가정할 때, 야, 나는 오늘 이 순간수중을 안 쓰고 이 부피 있는 수중질을 썼기 때문에 채비 내려가는 게 늦어지면서 하루에 뭐 한 40번, 50번 캐스팅을 하는데 그 과정에 미끼를 원하는 수심층에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까먹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 이 역시도 초급자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는 거. 낚시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도래 또한 마찬가지고 목줄과 원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침에 좀 씨알 좋은 고기를 걸어서 고기를 걸자마자 뭐 한 4, 5초 만에 터뜨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던 목줄을 1.75 목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야, 내가 2호 목줄을 사용했더라면 이 고기를 걸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0.25라는 두께는 말 그대로 강도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낚아낼 수 있는 확률은 0.25%만큼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차피 고기를 건 다음에 수중턱이나 높은 여가 있어서 여에 쓸리게 된다면 1.75나 1.5나 2호나 견디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겠죠. 자, 원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3호를 썼고 2.5줄을 가지고 와서 두 개의 스풀 중에 어느 걸 쓸까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3호 원줄을 쓰자니 좀 두꺼운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낚시 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원줄 한 단계 낮출수록 채비 운영이 좋다고 하는데 참 고민이다. 자, 3호에서 0.5호찌를 사용을 할 걸 나는 2.5줄을 자신이 없어서 못 쓰고 3호줄을 썼다고 가정할 때 0.85나 1호줄을 써버리게 되면 이 기준보다는 이 기준이 한 단계 원줄을 낮추는 것보다는 또 줄내림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성낚시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원줄이 2.5호, 2호 내려갈수록 채비 운영은 좋아지겠지만 영 자신이 없고 힘들 경우 내가 3호를 써서 채비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 채비 운영만 잘 됐다면 3호를 썼기 때문에 2.5나 2호를 안 쓰고 3호를 썼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못 낚았다는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 수중 아이템 마찬가지로 찌멈춘 고무, O형 찌멈춘 고무를 썼던 이렇게 생긴 찌멈춘 고무를 썼던 이 자체가 저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고 이 쿠션이군요. T형 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둥글게 나오는 T형 쿠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 이런 채비용품의 선택 때문에 오늘 내가 고기를 낚지 못했다. 대상이 감성돔 낚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은 초급자의 고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채비 운용, 채비 구성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사실 설마 이런 고민들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10분 중에 7, 8분 정도는 이런 채비 선택에 대한 고민들로 질문들을 주시곤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낚시를 하면서 참 내가 사용하는 이 채비, 전체 구성한 채비에서 잔존부력이 비에서 지원 이런 차이 때문에 고기를 낚고 못 낚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너무 예민한 낚시, 다시 말해서 낚시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수록 깊은 고민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감성 낚시의 채비 선택에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낚시는 오파기도 없고
나누기도 없습니다. 낚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하는 릴지 낚시는 곱하기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성과 선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비교적 쉬운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비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채비 선택이라고 한다면 크게 반유동 채비가 있을 것이고, 뭐 릴지 낚시의 채비를 크게 나눈다면 반유동과 전유동이죠. 여기서 발생되는 갖가지 낚시 방법이 가지조류를 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제가 추가하는 비조법 채비, 요 세 개를 가지고 채비 선택의 기준, 갯바위에 섰을 때 나름대로의 환경을 읽고, 자, 오늘은 바람이 좀 부는구나. 또 내리면서 가이드께서 이 자리는 20, 30m 멀리 치셔가지고 왼쪽 전방 맨 밑에 지점에 수중열을 집중 공략해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선 자리의 포인트 환경이 됩니다. 이 환경을 읽고 채비를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반유동 채비를 잡아야 되는 이유, 이것은 오늘은 전유동이나 비조법 채비보다 무게가 있든 반유동으로 직접 공략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반유동 채비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반유동 채비 1호찌나 1.5호찌를 잡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제 첫 번째가 먼 곳에 깊은 지역을 공략할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이 자리는 최대한 멀리 쳐서 한 3, 40m 거리에 15m권을 공략해야 입질이 집중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맞닥뜨리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먼 곳에 깊은 지역을 공략해야 될 경우 반유동 채비를 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매우 강한 바람.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더라도 전유동이나 가벼운 비조법 채비로 채비 수심을 더 주거나 채비의 각을 채비가 더 내려가게 만들어서 상층 바람에 원줄이 밀려나서 채비각이 이렇게 돼야 될 채비각이 이렇게 되더라도 본인이 맞춰가면서 공략하면 되겠지만 너무 많은 채비각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차라리 반유동 채비로 원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우 탁한 물색도 반유동 채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감성돔은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물색이 많이 탁해가지고 물 속에서 수중에서의 시야가 2m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1m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감성돔은 바닥에서 수중 시야가 1m라고 한다면 1m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굴곡을 하고 있다면 감성돔이 바닥에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바닥과 지형지물과 1m 이상은 쉽게 부상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천천히 내려가면서 중하층으로 밑밥을 띄워 올려서 상층에서 입질받기 어려워지죠. 탁한 물색일 때는 무거운 반유동 채비를 사용해서 요 권역, 감성돔이 바닥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요 권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다소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유동 채비, 비조법 채비로도 충분히 이 안을 공략할 수 있지만 수심이 깊거나 어느 정도 바람이 있고 조류가 강한 날 집중적으로 바닥천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물색이 탁한 날은 바닥 가까이 붙여주는 것이 좋다. 자,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타고 들어온 이런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는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뭐 예를 들어 물속 시야가 5m라 그러면 이 5m까지도 올라와서 충분히 미끼를 보고 먹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1m밖에 물속 시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 권역에서 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채비 선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가 13에서 15m 이상의 깊은 수심대. 물론
채비 운영을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 비조법 한 개만 가지고도 깊은 수심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지만 수심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전유동 형태의 채비 운영은 채비가 흘러가면서 본인 미끼가 어디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깊은 수심에서 조금 멀리까지 가버릴수록 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초중급자 분들은 13에서 15m 기준 요 이상의 수심대를 공략하게 될 때는 반유동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략 지점과 수심대가 명확할 때. 자, 포인트 내리자마자 이 포인트는 뭐 25m, 30m 지점 좌측 11시 방향에 수중녀가 크게 있는데 혹은 수중 골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입질이 거의 90% 거기서 집중적으로 온다.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렵게 가벼운 채비로 먼 곳을 가벼운 채비로 30m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특히 30m에 10m 수심권에 미끼를 갖다 놓기 위해서는 채비는 40m를 던져야 되죠. 천천히 어렵게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조금만 채비 견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금방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먼 지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전유동 방식의 채비보다는 반유동 채비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유동 채비를 한번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 공략. 자, 제가 전유동 채비를 잡는 가장 첫 번째는 발 밑에서부터 조류가 천천히 정면 혹은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면서 가까운 데는 5m, 6m, 7m, 8m, 9m, 10m, 11m, 12m 갈수록 깊어지는 수심대를 전체적으로 공략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전유동 채비를 잡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아마 이런 수심대가 전유동, 매듭이 없는 전유동 채비가 가장 빛을 발할 때죠. 반유동 채비 같으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에서 여기든 어느 한 군데에 매듭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뭐 장길 채비로 운영한다면 또 공략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유동 채비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의 중하층으로 미끼를 계속 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적절한 조류, 적절한 수심, 적절한 물색. 따라서 이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죠. 자, 바람도 적절하고 조류도 아주 적절하게 흐르고 물색도 오늘은 좋아 보이고 수심대도 6, 7m, 뭐 7, 8m, 10m 이내에 적당한 여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반유동 채비보다 전유동 채비, 다시 말해서 좋은 환경, 감성돔의 활성도가 좋을 때는 밑밥과 어느 정도 동조를 이루면서 구간 동조든 직접 동조든 동조를 이루면서 채비 운영을 해야 되는 전유동 낚시에서는 이런 아주 좋은 환경, 모든 환경이 적절할 때 전유동 채비를 잡아야 되는 아주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지형이 매우 복잡할 때. 자, 전유동 채비는 미끼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채비가 목줄이 안정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줄을 더 넣어주거나 뽑아주거나 또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미끼의 위치를 내려가면서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 지형이 복잡할 때는 반유동 채비 같은 경우 채비가 매듭이 닿자마자 흘러가면서 바로 미끌림이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바닥 지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까지도 공략을 해야 되겠는데 채비가 탁 떨어지고 반유동 채비가 이렇게 걸쳐버리면 이 반유동 채비는 계속 같은 선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가면서 미끌림이 생기고 또 생기고 그리고 요 지나가서 이 뒤쪽을 공략하기는 어려운 채비로서 바늘은 이렇게 해서 또 떠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죠. 따라서 반유동 채비의 어떻게 보면 나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전유동 채비가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닥 지형이 매우 복잡한데 전유동 채비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조법.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 채비의 선택 기준이 남았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네요. 자, 이 내용은 제가 그저께 여수 출조를 하고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 방송이 다음 주에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비조법의 채비 선택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반유동 채비 선택 기준과 전유동 채비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반유동은 먼 곳의 깊은 지역을 집정적으로 공략할 때, 그리고 매우 강한 바람, 조건이 좋지 못할 때, 또 탁한 물색, 그리고 13에서 15m 이상의 깊은 수심대를 또 직접 공략할 때, 그리고 공략 지점과 수심대가 명확하게 한 지점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는 전유동 채비보다 반유동 채비가 빠른 입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전유동 채비는 점차적으로 점점 깊어지는 수심대를 공략할 때, 그리고 적절한 조류, 적절한 수심, 물색 이런 좋은 환경일 때 밑밥과 직접적인 동조를 이룰 수 있는 전유동 채비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닥 지형이 매우 복잡할 때도 전유동 채비는 반유동 채비보다 감성돔의 입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채비를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출조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채비를 구성하는 용품, 수중지, 도래목줄 그 어떤 것이든 너무 예민하게 채비에 반응하지 마시고 감성돔이라는 어종은 적절한 밑밥 운용과 본인의 채비가 잘 만나기만 한다면 웬만하면 입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종이 감성돔이라는 어종입니다. 작은 고민 하나가 더 하다 보면 낚시는 끝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하나하나를 쉽게 풀려고 마음먹다 보면 그날 낚시 자체가 쉬워지는 것이 감성낚시라는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나누기 곱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감성낚시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낚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신다면 올겨울이 가기 전에 대목급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